안녕하세요. 김찬수입니다.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변 이론의 특이성, 일치성, 일관성을 가지고 귀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귀인 이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추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추리 이론은 우리가 외적 귀인과 내적 귀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내적 귀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추리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비바람직성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내부 기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비바람직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바람직하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응추리 이론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비바람직성은 그것과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 유별난 행위이거나 예측을 뒤엎는 행위일 경우에 비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저질렀는데 강도를 저지르고 법정에 가면 대다수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형벌을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혼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형벌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보면 당연히 형벌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바람직해 보이죠. 더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응추리 이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행동하냐,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우리가 바람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죄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위치에서는 바람직한 거고, 오히려 죄를 무겁게 해서 벌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비바람직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적 귀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좀 특이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성이 음,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행동하는 거고, 없으면 혼자 독특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비바람직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내부 기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추리 이론에서는 비공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공유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부 기인을 한다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내부 기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기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는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이제 똑같이 우리 회사 입사해 달라고 하는 제안이 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B사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지? B사를 선택을 했는데 A사와 B사가 지위와 업종과 연봉과 회사 규모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 사람이 B사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겠죠? 그죠? 조건이 다 똑같다. 그러면 A사랑 B사 중에 B사를 선택했어 라고 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B사가 휴가가 더 많아요. 다 똑같은데 휴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사보다 B사가 휴가가 많아서 B사로 갔구나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공유되어지지 않은 요소가 이 행위를 왜 했는지 이유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B사가 가까워요. 그러면 휴가 일수가 많고 위치가 가까우니까 B사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요인을 중요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과 출근 시간까지 B사가 더 훌륭하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동일하고 얘는 B사가 더 좋으면 이 사람이 이거를 선택을 한 게 내부기인이 되기가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요인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되게 휴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되게 휴가하고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B사를 선택한 것이 그 사람이 중시하는 어떤 요인 때문이구나라고 설명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데, 만약에 B사가 위치도 좋고 휴가일수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출근 시간도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돼도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쵸?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때문에 B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B사가 워낙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적 귀인을 할 수가 없겠죠. 누구라도 그 상황을 이 상황이 왔을 때 B사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B사라고 하는 그 외부 요건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외부 기인이 되겠죠. 그죠? 외부 기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이 상황에서 B사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 기인을 했을 때 비공유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그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비공유 요소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 조건 자체가 워낙 좋아지면서 개인에게 내부 기인이 안 되고 누구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부 기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감의 원리라고 해요. 그죠? 비공유 효과, 여기에서 행위의 이유를 말해줬는데 비공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위를 일으킬 만한 이유가 여러 개가 되면 이거는 이 조건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행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 기인의 가능성은 감소하고 그냥 B사라고 하는 사가 워낙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B사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외부 조건이 워낙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절감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귀인을 할 때 늘 정확하게 귀인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귀인 과정에서 편향과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편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기에 의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나를 보호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동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인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인지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귀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과 오류를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현저성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관찰자에게 지각되는 자극의 속성에 주의해서 그 속성이 행위자의 행위를 야기할 만한 원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관찰자가 이렇게 관찰을 할 때 현저하게 보이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소가 그 현저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현저하지 않은 특성들을 무시하게 되면서 나오는 편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테일러하고 피스크가 실험을 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앉아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둘러 앉아 있어요. 6명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B의 얼굴을 보고요. A의 뒤통수를 보는 구조이고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A의 얼굴을 보고 B의 뒤통수를 보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옆 측면을 보게 돼서 양쪽을 이제 좀 동등하게 보는 입장이 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토론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 토론을 누가 주도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B가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A가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게, 특히 토론 상황에서 현저하게 보이는 게 얼굴이에요. 왜냐면 얼굴에서 우리가 말을 하니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토론을 봤을 때 현저하게 보이는 건 B의 얼굴이고요. 이 사람들은 A의 얼굴을 보죠. 그래서 토론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은 A가 토론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B가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현저했던 어떤 것이 자극이 돼서 그거를 더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현저한 어떤 그 특징, 내가 현저하게 봤던 어떤 것이 그 행위자의 행위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닌데 그게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적 귀인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삐쭉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딱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쟤 왜 지각했어? 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저 사람 스스로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다가 지하철이 뭐 펑크가 났나? 그죠? 뭐 오다가 뭐 어려운 할머니가 계셔서 도와드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떤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 귀인 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나가다 물을 확 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누가 자기 팔을 쳐서 나한테 물을 부은 건데 여러분 물 딱 하는 순간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 나한테 물 부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행위가 딱 있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때문에 동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바로 이제 그 내부기를 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황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찰자와 행위자와 관찰자 편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위자는 자신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관찰자는 내적 성향에서 돌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겠죠. 행위자는 이제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내 행위는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상황이 그랬어라고 외적 원인을 돌리려고 해요. 그죠? 그래야지 본인이 조금 좀 죄책감이나 아니면 책임감에서 이렇게 덜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관찰자는 행위자의 내적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찰자는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귀인을 그 당사자에게 돌리는 게 있고요. 행위자는 얘기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그거를 책임져야 하고 또 방어 기제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나 때문 아니야 상황이 그랬어 뭐 쟤 때문이야 이렇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행위자는 외부 기인을 하고 이제 관찰자는 내부 기인을 하는 거를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존슨과 리스벳이 이런 어떤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정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자와 관찰자가 상이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행위자는 그 행위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상황적인 정보가 상황이 있었는지를 잘 알죠. 본인이 그 상황에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각을 했어요. 근데 오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오늘따라 파업을 해가지고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급하게 올라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라서 이렇게 하다 난 지각을 할 것 같아서 도저히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내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지하철이 안 다니니까 차들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하철 그 버스도 택시도 빨리 못 가요. 그래서 결국 난 지각을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관찰자는 그런 상황을 모르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봤으니까 쟤 왜 늦었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의 차이, 상황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자와 관찰자 편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술성의 차이예요. 특출성의 차이. 관찰자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늦게 들어오는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현저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더 특출하게 보여요. 하지만 행위자는 자기가 안 보여요. 눈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건 주변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특출한 거죠. 그죠?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특출하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로 기인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존스하고 리스벳이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적인 편향이 있어요. 이기적인 편향은 뭐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 된 경우에는
자신이 많이 기여를 했다. 그지? 그다음에 못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됐으면 자기에게 귀인을 하고요. 못 됐으면 타인에게 귀인을 하는, 그야말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내 탓을 하는, 그걸 우리가 그 이기적인 귀인 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편향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못 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혹은 상황에 이게 원인을 돌리는 걸 이기적인 귀인 편향이다라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편향은 공동의 과제를 했을 때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과장하는 경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팀플을 하면 다 이제 역할 분담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 은연중에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기여했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여도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여도는 더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공동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더 이렇게 기여한 바를 과장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고, 오기인은 잘못된 귀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귀인 가정에서 때때로 오기인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30m의 돌다리가 있다라고 쳐요. 그죠? 30m의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다리를 건너면 이런 편안하죠. 근데 돌다리를 건넜다 우리가 뭐 긴장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요. 근데 30m 위에 있는 그 흔들다리 있잖아요. 그지?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흔들다리를 건너면 편안함이 아니라 막 심장이 무서워서 쿵쾅쿵쾅 뛰겠죠. 떨어지면 바로 막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무섭죠. 그러면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상태가 있고 그 쿵쾅쿵쾅 뛰는 단계가 있다라고 쳐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로 하여금 이제 실제 실험을 한 건데 그 두 다리를 건너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어떤 여성분을 이렇게 세워둬요. 세워두고 나서 그분들에게 그 여성분의 연락처를 줘요. 건너고 났을 때 그 여성분을 보게 한 다음에 연락처를 줘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 그 여성분에게 뭐 데이트 신청을 할 사람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들다리를 건넌 사람들은 50% 정도가 그 여성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30m의 30m 그 편안한 돌다리를 건넌 그 분들은 12.5% 정도만이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성에 대한 그 호감도를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심장이 뛰는 속도가 여성을 봤을 때 그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 심장이 뛰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실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오기인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귀에다가 청진기를 꽂고 자기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심장 박동 소리가 진짜 이 사람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라 약간 조작된 연구자가 조작된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얘기했듯이 이제 똑같은 이성들이 이렇게 걸어 나왔다가 들어갔다 걸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호감도를 조사를 하는데, 동일한 여성분일지라도 그 남성분들 여러 번을 조사했을 때 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 거를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여성에게 내가 호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해요. 그죠? 왜냐면 오개인인 거예요. 자기 심장소리가 빨리 뛰는 걸 듣고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잘못 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심장이 실제로 빨리 뛰고 느리게 뛰는 경우에도 자기가 심장이 빨리 뛸 때 봤던 이성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고,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뛰게 들려주는 그런 실험 조작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장 소리가 빠르니까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내가 봤다라고 이제 잘못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오기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인을 할 때 늘 잘못된 귀인을 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물을 확 쏟았어요. 그러면 너 왜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건 뭐 당연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잘못된 귀인을 할 수 있고, 저런 여러 가지 편향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억울한 어떤 누명을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기인에 대한 실험은 여러분 또
있는데 이건 이제 정서와 관련된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까 그 정서 부분 있잖아요. 그 정서. 정서라는 거에 있어서도 오귀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서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그 상태를 내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나 마음이 이상해. 근데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겠어가 아니라 자기의 정서를 정의를 해요.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좀 기분이 좀 꿀꿀해. 나 지금 뭔가 되게 서운해. 막 이렇게 감정을 정의를 해요. 근데 그 감정의 정의조차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감정이라는 건 그냥 어떤 상태인데 내가 그걸 이름을 붙여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왜 이렇지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의 이름과 그다음에 그 감정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추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 역시도 오개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행동이나 평가나 미래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의 5개인 사례를 하나 보면 집단을 구분을 했어요.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흥분제를 투여를 했는데 A 집단에는 흥분제를 투여를 하면서 당신에게 지금 약간 비타민제를 투여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흥분제를 투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두 번째 그룹은 흥분제에다가 바른 설명을 해요. 당신은 지금 흥분제를 투여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 상태가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 집단을 한 그 공간에 앉아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흥분제가 효과를 발휘를 해서 처음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이 약간 흥분되어지는 상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실험 협조자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유쾌한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재미있어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귀인을 하나라고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슬슬 그 흥분의 상태가 옮겨오는데 이 사람들은 귀인을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들하고 나랑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크게 웃거나 하는 게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고조된 상태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되는 것은 저 사람과 동일하게 뭔가 상황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분이 좋게 하는 상태이구나라고 하면서 귀인을 상황으로 해요. 그죠? 상황으로. 왜냐면 나는 흥분할 이유가 없는데 흥분이 돼요. 근데 저 사람 나랑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거나 웃거나 막 이러면 이 상황이 지금 뭔가 저렇게 웃는 거든 뭐 화를 내는 거든 이렇게 흥분의 상태가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상황에 귀인을 하고요. 흥분제와 바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약물 때문이구나라고 바르게 인식을 함으로써 귀인을 약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통제 집단은 아무런 조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 흥분의 상태에 있지도 않고 뭐 귀인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유쾌하거나 화를 내는 이 상황으로 첫 번째 집단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같은 환경인데 내가 어떤 그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흥분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동요가 돼 가지고 유쾌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 다른 설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이 약물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요. 통제 집단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도 결국은 내가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든지 오기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실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인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개인 간에도 뭐 귀인의 차이가 있죠. 뭐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남 핑계 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무조건 내 잘못이야 하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뭐 귀인의 차이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화 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그 내적, 외적 귀인이 달라지는지를 밀러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밀러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문화에 따라서 그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밀러가 "이웃 사람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내적 귀인 성향론으로 가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귀인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 세금 안 냈어? 그 사람이 원래 그래.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 뭔가 상황이 안 좋았겠지. 실질 상태였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었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러가 사실 이제 미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를 비교를 했지만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를 강요하는 어떤 좀 동양 문화권과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권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 귀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정상회담을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미국인인 타일러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타일러 씨가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어떤 그 고객이 그 명품 뭐 그런 파시는 그런 어 그 직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뭐 무릎을 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 보도로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갑질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비정상회담에서 그 사건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타일러 씨가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만약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한 그 고객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문제라고 했을 거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갑자기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이거를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내적 성향으로 기인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쪼끔 더 많은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이나 뭐 우리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쪼끔 더 이제 강조되어지는 그런 문화에서는 '저 돈 많은 사람, 그 명품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사람 우리 사회 갑이네.' 그러면 이제 갑에 속한 사람을 다 이제 적대시하고 우리는 다 을의 위치를 차지를 하면서 갑자기 갑과 을의 그 대립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개인의 어떤 특질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라든지 그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쪼끔 더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 어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니까 어떤 이렇게 세금을 왜 안 냈게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황이 좀 안 됐나 봐. 막 이렇게 이제 외적 기인을 하는 그런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사회적 추론으로 가면 사회적 추론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추론이라고 했을 때 또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와 수집 정보를 이 분석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선택적인 노출과 선택적인 지각과 선택적인 보유는 이제 기억이죠. 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도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자기가 더 이렇게 관심 있는 혹은 뭐 굉장히 자기가 더 선호하는 그런 쪽의 정보를 노출하고 지각하고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뷰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고 뷰티 쪽에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뷰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는 맨날 그 뷰티 관련된 그 동영상 찾아보겠죠. 그래서 막 화장하는 법, 뭐 헤어스타일 예쁘게 하는 법 막 이런 거를 찾아보겠죠.
근데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없고 조금 뭐 예를 들면 재테크가 유행이니까 뭐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때요? 유튜브를 보면 뭐 부동산 정보라든지 주식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많이 보겠죠. 그게 바로 선택적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 그죠? 그다음에 본인과 성향이 같은 어떤 그런 것, 보수면 보수 채널에, 진보면 진보 채널에 이렇게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정보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더 관심 있는 거를 지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또 더 관심 있는 것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들어도 "너 그거 기억나?"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러는데 누군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선택적으로 보유할 만큼의 어떤 그 뭐 어떤 필요가 됐던 뭐 자신의 그 선호도가 됐던 뭐 이유가 있어서 그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확증적 가설 검증이라는 걸 사람들이 해요. 원래 가설은 세워 놓고 나서 사후의 검증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여기서는 확증적 가설 검증을 해요. 확증적 가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개방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 가설이 맞아라고 닫힌 사고를 해요. 그다음에 뒤에는 검증을 왜 해요? 내 거 맞지라고 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거 맞지에 맞는 정보만을 수집하려고 하고 정보를 어떻게 해요? 꽤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선택적인 노출, 선택적인 지각, 선택적인 보유, 그다음에 확증적 가설 검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정보가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다 이렇게 동일한 비중으로 검토하거나 이게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노출부터 본인의 기대에 선입견에 맞는 것들에 노출을 하고요. 그중에서 맞는 것에 지각을 하고요. 맞는 것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라도 보수 신문만 보지 말고 좀 진보 신문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한쪽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면 자꾸 보수 쪽을 보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양쪽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입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좀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서 본인이 조금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으면 좀 양쪽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 통합 단계에서 나오는 정보인데 예. 정보 통합 단계에서는 착각적 상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착각적 상관은 뭐냐면 실제로 관계없는 두 현상 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를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까마귀가 저쪽에서 날았고 배는 순간 여기서 떨어진 건데 얘가 날고 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까마귀가 나니까 뱉다 떨어지네. 이게 인과관계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쵸? 나 쟤만 보면 재수 없어. 착각적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하는 본인이 하는 일에 어떠한 관련성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난 쟤 보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라고 하는 건 그냥 본인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친구를 봤기 때문이 아니죠. 근데 본인이 그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과 자기가 일을 못한 거를 연관을 시켜서 마치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착각적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금방 1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또 던지면 1은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2, 3, 4, 5, 6 중에 나올 것 같지? 에이, 1이 또 나오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금방 1이 나왔더라도 주사위는 늘 다시 6분의 1의 그 확률로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앞에 뭐가 나오든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동일한 확률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 주사위를 던진 행위와 뒤에 주사위를 던진 행위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이 되는데 그게 착각적 상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징크스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착각적 상관이죠. 뭐 그 트로트 요즘 프로그램 할 때 뭐 그 남성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맨날 동일한 색깔의 속옷을 입었다든가 뭐 맨날 소고기를 먹었다든가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약간 징크스가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뭐 미신을 믿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가 이제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통제감의 착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나 가위바위보 잘해. 근데 가위바위보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없지요. 왜냐하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가위바위보를 냈을 때 그 두 개가 같이 어때요? 맞닥뜨렸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이제까지 뭐 자주 이겼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친구를 이겨낼 방법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히, 그죠?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지 나 가위바위보 잘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제 통제감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질 때가 꽤 있어요. 그죠? 꽤 있는데 이 통제감의 착각이 이제 조금 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 통제를 못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걸 통제를 못했냐고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세상이 되게 공평하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은 되게 공평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나쁘진 않죠.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지라도 공평하다고 믿으면 공평한 세상에서 난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을 꾸거나 좀 진취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놈의 세상 원래 다 불공평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 나는 지금 어렵지만 세상은 공평하니까 열심히 한 사람에게 분명히 좋은 날을 선물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지? 그래서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조금 아닐지라도 조금 일부러라도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그냥 아닐지라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다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지나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은 이렇죠. 나쁜 사람에게 나쁜 결과가 오고 좋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일이 생겼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할 만해서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인 경우가 있죠. 이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을 거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통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도 아니었고 그걸 내가 기대해서 조상님 나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뒤통수에 눈이 있지도 않으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맞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진짜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렸어 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많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팔고 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뒤통수 맞은 것보다 더 서럽겠죠. 왜 그래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네가 정신을 빼놓고 다녀서이기 때문이라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죠?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 네가 그 행위를 당한 거는 그 행위를 할 만한 일을 네가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걔가 원래 그렇게 옷을 그렇게 7렐레 8렐레 입고 다니더라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평소에 걔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닌 행위가 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걔가 그렇게 안 하고 다녔으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통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기를 당해요. 그 사기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어우 그렇게 바보 같으니까 사기당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할 원인이 있을 만하다. 그 사람은 고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저도 뭐 사기를 당해 본 적은 없지만 음 맘 잡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지? 맘 잡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면 당할 재간이 없대요. 안 당할 것 같죠? 당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바보라서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된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 사람한테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복을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했을 거라."라고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일이 생긴 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라고 그죠? "네가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연결을 시키면서 통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누가 와 가지고 도둑질을 해 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문 단속을 제대로 안 했느니 뭐 어쩌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전문가라서 전문가에서 어 내가 문 단속을 아무리 잘해도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을 해 갖고 갔으면 '나는 할 만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쪼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문 열려 있으면 남의 집 들어와서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뭐 잘못이 없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알겠지요? 통제감의 착각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도 뭐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지나칠 때 이런 통제감의 착각에서 오는 어떤 피해자에게 다시 제2의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면 좀 관련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럴 텐데 이 영상이 워낙 좀 이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영상들을 좀 생략을 하고 그냥 이론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인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은 태도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